비트코인,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암호화폐 중에 하나지요. 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없이 투자 대열에 합류했었습니다. 이 정부는 이를 두고 투기의 온상이라며 규제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고 또 이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새로운 투기의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미래의 핵심 기술인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민영삼 시사평론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이신 이상우 대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이 뒤에 피어 있는 메밀꽃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메밀꽃을 좀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금처럼 뿌려져 있구나라고 했는데요. 어떠세요, 민 원장님? 네, 정말 저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네. 봤던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그 메밀꽃을 네. 현장에 와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더더구나 지금 NTV에서 이 그 유튜브와 에브리원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런 현장에서 그 이효석의 그 메밀꽃과 함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감개가 그 무량하다고나 할까요? 참 흐뭇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예, 블록체인은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해온 시장 흐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회원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는 이러한 제약 없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대로 들어보면은 정말 혁신적이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말 소중한 기술인 것 같은데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규제를 한 걸까요? 예, 우선 그 중앙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네. 투기의 또 과열 이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하고는 전혀 기술적으로 투기하고 사실 관련도 없는 거고 부산 산물로서 연결되는 거고 암호화폐라는 것은 결제 수단입니다. 결제 수단. 우리가 어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적에 카드로 살 수도 있고 현금으로 살 수도 있고 이 바로 암호화폐로 살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살 수도 있고 마일리지로 살 수도 있고 포인트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네. 아주 무시한 채 이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이렇게 너무나 폭등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투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정부에서는 그 뭐라 할까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아무튼 강력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얼마 전에 여대생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의 빚을 지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폭락과 그 폭등의 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많은 서민 경제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당국에서는 일종의 주식 증권 거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또 아니면은 그 어떤 내부 정보를 빨리한 주식이 폭등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과거에 뭐 아모레 태평양화학 이런 주식들이 과거에 뭐 20만 원, 3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뭐 200 이렇게 황제주로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이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서 그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굉장히 유용성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그걸 화폐로 생각하고 많이 살려고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느 특정 화폐가 이를테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만 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 10원에 시작했다, 1원에 시작했던 게 100만 배가 넘으니까 100만 배 그 제하의 그 증가 효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확 투기로 이제 몰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이고 또 그 결제 수단이 주식 증권처럼 거래가 되더라도 그것은 개인 간의 책임질 문제지 국가가 그 거래 자체를 규제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민영삼 원장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입장인 것이다라고 제가 알아듣고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럼 증시랑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증시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는 아직은 그러지 않고 24시간 모두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24시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다 보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이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조금 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주식도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이 등락을 하지 못하도록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소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 가지고 거래소 안에서 그 정도의 규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아예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지금처럼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기존의 거래소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상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그 불평등 과정도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블록체인 하면은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블록체인이 구현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예, 금방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제 수단의 기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의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결제 수단은 과단 수수료 문제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늘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거리인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변조가 없는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아까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페이는 블록체인을 구현한 기술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장님, 이 해외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뭐 수요도 많고요, 또 실생활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국내 사례도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지역 화폐라고 그래서 일종의 네. 암호화폐는 아닌데 그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페이라고 그래서 노원구 안에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고 작년에 이미 발행이 돼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한 2천 종류의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우리 그 국내에서도 그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그런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일부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부산물로서 암호화폐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적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21세기, 22세기에 가야 될 4차 산업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축적 과정이에요. 데이터의 축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 의료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명의 각각의 의료진의 진료 기록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의 개인별 수천만 명의 기록을 다 저장해 놓고 하면은 딱 병원에 가면은 이제는요. 아 이분은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어디가 어느 정도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진료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과잉 진료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사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예,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그 논쟁이 또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실생활에서 엄청난 그 변화가 주게 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정부에서는 더욱더 고양시켜 가야 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마치 이 블록체인 기술조차도 상당히 정부에서 그 장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근데요, 또 제가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면 또 자신의 의료 기록, 개인적인 사적인 기록들이 저장이 되고 그것들이
어딘가에 쓰여진다고 하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뭐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전문가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 이변조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건 충분히 해소되라고 봅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 한 개인의 한 회사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안정성은 보장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계좌도 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근처에 있는 미국, 일본은 또 어떻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를 대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이 원래 이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이게 얘기되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화폐로서 발명되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그 각국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그 먼저 그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 영국, 독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적극 허용하고 또 거래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 솔루션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유아를 키우기 위해서 현금으로 이를테면은 뭐 10파운드 100만 원을 지급해 버리면은 어머니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메뉴큐어를 사버리고 오이 가지 시장 봐버리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암호화폐는 다른 시장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 기저귀, 어린아이 분유, 어린아이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갈 때라든지 그럴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정부가 허용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독일이고 일본과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현재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나라마다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그 정부에서 입장을 고려해서 규제에 관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발걸음은 시작을 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시키고 또 서민 경제에 커다란 타격 없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국가 정책 혹은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원장님요. 그러니까 그 일테면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왔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우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그런 과정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적용시키게 되면은요.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오직 시민을 위해서 오직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후보자들에 대한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유권자가 그 업데이트를 보면서 이 A라는 사람을 지지했다가 A라는 사람이 자꾸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농민을 위한 정책을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엉뚱한 다른 정책을 펼 경우에는 지지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통해서 그러면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는가 하는 거에서 유권자의 그 선택이 아주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데도 충분히 그 적용될 수가 있죠. 네, 원장님께서 이 선거 얘기를 하니까 이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또 뭐 이렇게 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중앙 정부하고는 엇갈린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 대권 후보라고보다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네.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4차 산업을 적용시키고 훨씬 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권 후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현재 서울페이를 만들려고 굉장히 하고 있고 우리 그 이상우 대표님도 그런 기술진에 그 참여하려고 지금 서로 같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권 후보로 일컬어지는 제주도의 원희룡 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그 거래소를 사실은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특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래소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서 중국 자본에 중국은 지금 전혀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을 대거 유입시켜서 이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그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원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다 없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세종특별시장께서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암호화폐를 세종시에서 확실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시정 계획을 갖다가 밝혀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좀 잠시 살짝 스쳐가는 생각인데요. 얼마 전에 남북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만나기로 하고 남북 관계가 좀 괜찮아지니까 남북 단일 화폐를 좀 만들면 어떠냐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이것도 가상화폐로 접목을 시켜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표님 생각에 얼마든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네. 이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살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메밀국수집에서 메밀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할 적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있으면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고 이 평창군에서 발행하는 평창군에 무슨 암호화폐가 있다 그러면 평창페이로 우리가 결제를 할 수도 네, 있고 네. 여러 가지로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제 수단의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그 불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암호화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계좌라고 하는데 그걸 거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래소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 이상호 대표께서 간단하게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할 질문을 먼저 하셨네요. 거래소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거래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또 하나의 우려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하 자금을 조금 이제 합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법적인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려가 생긴 것 같은데 거래소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래소라 하면 그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는 화폐 본연의 기능보다는 그 근본이 투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래소보다는 결제 관련해서 지급 수단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어디 쓰이는지를 잘 살펴보면 사실 전무합니다. 거래소 외에는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대체하려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 시스템, 생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그 결제 수단으로서 활성화되면은요.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이 암호화폐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게 누적돼서 어느 노래가 많이 나갔는가를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음원에 대한 그 배당 수당이 뭐 작곡가라든지 가수한테는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대한민국 전국에서 오늘 어떤 노래가 몇 곡이 불렸는가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그 작곡가 그 가수에게 정확하게 분배되는 이런 그 기술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네. 그래서인가요? 이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여야가 암호화폐 공개 허용을 옹호하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또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릴까요? 아니 장기적으로는 또 풀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를 그 규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굉장히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막을 필요가 없음에도 막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이게 통신판매업으로 돼 있거든요. 통신판매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는데 아예 차제에 이걸 그 암호화폐에서 4차 산업기술혁명을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 그래가지고 한 5개 법률안이 특별법을 포함해서 한 5개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이 발의돼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서 제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법의 적용에 대해서 거래소도 확실하게 조건을 갖추면은 인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허가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립되게 되고 또 조건을 못 갖추게 되면 그걸 또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적 제재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금년 내에는 그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좀 뭐 1, 2년 내에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네. 우선 당장에 빨리 되는 방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이 불필요하게 거래 자체를 이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저희도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블록체인 그리고 또 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시즌 2를 또 만들어 가지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지고 가야 할 목표 그리고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지금 원장님과 저가 계속 그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 역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 지역적인 결제 수단에서 기존에 장벽이 없는 국제적 결제 수단으로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 다양한 암호화폐가 출현에 따른 그 유행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성공 존폐는 무엇보다 결제 시스템 인프라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양성적으로 잘 발전이 돼서 우리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시사평론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이신 이상우 대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NTV 뉴스 오늘은 평창군 봉평면에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단체들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NTV 야외 뉴스센터가 세워진 이곳 평창군에서 열리고 있는 효석 문화제와 같이 민간이 주도로 함께 이끌어가는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 연합회 곽달규 회장 그리고 김남그 이효석 문학선양의 선양 부위원장과 전병설 언론이사, 농업회사법인인 눈꽃마을의 이도경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하면은 꽉 막힌 스튜디오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탁 트인 데 나오니까 참 좋죠. 좋죠, 이사님.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기분도 참 좋아지고요. 자, 오늘은 이 평창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특히 봉평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평창의 농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젊은 층에서도 미래의 하나의 창업, 뭐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회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 연합회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희 강원도에는 그 지도자 회원이 7천여 명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현 정부가 농업 정책에 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공약에 현재까지 강원도 농업 예산이 5.6%밖에 안 됐었는데 7%로 상향 조정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우리 농업 관련 모든 단체 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임기가 끝나시는 시점에는 적어도 농업 예산을 2자리까지 올려주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이겠죠. 네, 근데 또 올해 기록적인 폭염도 있었고 또 비도 굉장히 이상하게 내리면서 농작물,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다시피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커요. 이 평창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겠지만 한 해가 너무 심해서 우리 농민들이 10시쯤 되면 야간에 숲푸른 글을 돌리고
양수기를 돌려서 작물에 그 가뭄이 덜 가게 하려고 하는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여러분 소비자께서는 채소류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네. 장바구니가 좀 너무 금액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 농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약간의 도움을 줬을 때는 잘 되는데 한 해나 냉해가 닥칠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농민들이 힘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김남국 부위원장님과 함께 평창 효성문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여기 사실은 메밀꽃을 처음 봤고요. 네. 그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주변에도 정말 이거 스튜디오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이렇게 서광리를 이루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도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손님도 많이 바쁘시죠? 오시고 네. 차도 막히고 그런데 지나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다들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정말 저희들이 고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부에서도요, 평창 효성문화제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요,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창 효성문화제는 다른 축제와 이것은 다르다라는 차이점, 뭐 특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 효성문화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가 먹을거리, 볼거리, 생각할 거리. 근데 이제 다른 축제와는 다른 점은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거리가 그럼 문학인데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축제가 문화예술 축제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메밀꽃 축제가 아니라 문학을 테마로 하는 문화예술 축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고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공연, 수준 높은 전시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과 문학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원래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이게 20년 동안 이어온 슬로건이거든요. 네. 그런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축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부위원장님과 함께 언론 이사님도 함께 나오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더욱 더 친절하게 우리 찾아주신 관광객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전문 해설사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관련해서요? 예, 예. 네. 그 앞에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효성문화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민간 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축제입니다. 네. 그런 또 그 독특한 축제이다 보니까 금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축제가 되는 네. 그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문 해설사 분들께서 네. 각 분야에 배치가 돼서 찾아오시는 관광객 분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내용을 충분히 그 알고 감상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축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도경 대표님과 함께 눈꽃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눈꽃마을 정말 예쁩니다. 혹시 이런 메밀이 눈 같아서 눈꽃마을인가요?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농업회사부인 눈꽃마을은 평창의 귀농한 귀농인들과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예비 귀농인들이 모여서 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눈꽃마을에 특별한 셰프님이 계신다고 하던데요. 저희 셰프님은 그 요리학교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CIA를 졸업한 후에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관저 요리사로 근무했던 윤영배 셰프님이십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두바이의 유명한 호텔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셰프가 함께하고 있는 2018 평창 효성 문화제. 자, NTV 시청자분들께 즐거운 축제 현장도 전해드리고요. 또 이 특별한 셰프님도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개그맨 심재웅 리포터가 맛보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NTV 뉴스 특집의 리포터 개그맨 심재욱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편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축제라고 불리는
평창 효석문화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매물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두 눈 크게 뜨시고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생생한 축제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출발하면 나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저는 축제 현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생한 느낌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볼거리도 정말 많지만 먹을거리도 냄새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기 냄새가 너무 좋은데 고기 냄새 안에 뭔가 숨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떤 지금 음식인가요? 네, 그 소고기와 버섯을 이용해서 만든 이제 소고기 볶음 요리고요. 네, 그 버섯은 무엇보다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에 그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론 버섯은 재배를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거든요. 또 공평에서 직접 재배를 하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 한번 제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뭘로 알 수 있냐면 셰프님만 딱 봐도 벌써 건강합니다. 야, 이걸 딱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맛. 와, 진짜 맛있어. 와,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와, 대박. 와, 맛있어요. 와, 진짜 대박. 여러분, 지금도 집에 계세요? 아니요, 빨리 나와서 바로 이곳 봉평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어우, 대박. 너무 배가 고프네요. 이 버섯과 이 한우의 만남이라니요.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요. 저녁 전인데, 그렇죠? 이 윤영배 셰프님 보니까요, 정말 손부터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철판으로 축축축축 하시는데 정말 입에 침에 고이는데요. 정말 먹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눈꽃마을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요. 그 대표님, 이 눈꽃마을의 목표, 비전이라고 할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눈꽃마을과 함께하는 모든 농가가 1년에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농가가 1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는다면 그게 모든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요. 농가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전 세계인들이 저희 농가들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다면 그게 세계 최고의 관광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죠. 자, 앞으로의 평창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남국 부위원장님, 이 지역 경제를 평창의 지역 경제의 한 축, 거대한 축이 바로 이 효성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2003년도에 그 봉평면 인구가 4,700명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평면 인구가 5,800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1,100명 늘었는데요. 네. 퍼센트는 20%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시골의 인구가 20%는 것은 거의 봉평이 드물죠. 유일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효성문화재가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봉평의 브랜드 가치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인지도, 네. 메밀국수, 메밀 제품, 거기에 관광 이런 것들이 전부 봉평이면 다 퀄리티가 높다라는 인식, 그런 네. 인식을 가져왔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제 부가가치이기도 네. 하겠고요. 효성문화재만 보면 저희들이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 저희들이 한 5천 명 잡으면 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소득 정도가 효성문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요, 전 이사님, 이 꽃이 예뻐서 사람들이 살러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꽃도 예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도 해주시고요. 또 이 평창 효성문화재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도 해주세요. 예. 물론 이제 메밀꽃 그러면 꽃 자체가 예쁘기도 하지만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소설을 연상을 하게 되면 더 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오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봉평을 자세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봉평의 여러 가지 메리트를 느끼게 돼서 오시는 분도 많다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거리 하면 사실 그 봉평에 그 지역적인 자랑거리도 그 많을 뿐더러 효성문화재의 그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문학과 자연을 접목한 국내에서 다른 데 이렇게 사례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독특한 축제라는 거, 또 ISO 9001 인증을 받은 축제, 그리고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시키는 민간 주도형 축제라는 거고, 특히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 축제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회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우리 평창의 귀농 기촌의 현황도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농업 후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데 필요한 방안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나간 그 매년 보면은 우리 평창군에 귀농한 인구가 약 80명에서 90명, 귀촌한 인구가 1,100명 정도. 그래서 한 5년 정도 집계해 보면은 약 한 5천여 가구가 우리 평창으로 귀농 내지는 귀촌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 그 동계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평화 올림픽의 어쩌면 발상지고 발원지가 우리 강원도 평창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을 매력을 느끼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도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께하는 귀농 귀촌인들이 1억을 넘는 부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봉평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 봉평면은 이 농업에 관한 한 일들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산자수려한 후 문학이 살아 숨쉬는 봉평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잠시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여러 지역으로 방송이 되신다고 해서 농업 외에 제 욕심 하나 조금만 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올림픽이 전 세계인에게 평화를 각인시켰다면 우리 강원도와 평창이 통일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우리 평창에서 발원지로 시작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것을 만약 보신다면 꼭 통일을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발원지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에 대한 염원까지도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계속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어요. 우리 심재영 리포터가 또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맛있는 냄새가 어디에서 납니다. 메밀꽃 냄새는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야, 역시나 미모의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메밀전을 또 하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 제가 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보답을 또 해야죠. 그럼요. 여러분 배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요. 아유. 손맛이죠 당연히. 아유, 감사합니다. 잡숴보세요. 하나만 더 먹어볼까요? 야 역시나. 네. 와. 너무 맛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아유, 전병도 드셔봐야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전병도 이게 다 무공해라서 네. 진짜 우리 집은 농사 한 개도 산 게 없어. 배추고 뭐이고 전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농사져서 약도 안 치고 우리 영감이 예. 제가 이거 손수 다 양념해서 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상당히 건강한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만 드시지 말고 이것 말고도 우리 집 맛있는 거 많아요. 뭐가 있을까? 닭국수도 유명하죠. 응. 묵무침도 손님들한테 인기 있죠. 네.
저기 뭐야 묵사발도 있죠. 아. 우림도 있죠. 응. 이게 그거 한번 잡수러 가야지. 이제. 좋아요. 위로. 그럼요. 냄새가 난다. 이거 난다. 와, 정말 맛있는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밀 비빔국수도 있고요. 메밀 물국수도 있네요. 메밀 묵사발, 묵무침까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야, 맛있어서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냥. 아유, 말씀해도 감사합니다. 야, 옛날 임금이 안 부럽네. 야, 한상이 제대로 제가 또 한번 맛을 봤습니다. 얇네요, 너무 좋네요. 얄미워요.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내서 오셔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기똥차입니다. 대박. 네, 여긴 어딜까요? 동평에서 두 번째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비주얼은 여기가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저는 태어나서 이런 육회 비주얼을 처음 봤고 비빔밥도 이런 비주얼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메밀삭이에요. 봤나요? 아. 들어나 봤어요?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메밀싹 육회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살아있잖아요. 와, 그죠? 진짜 살아있네.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틀리죠 벌써. 아삭아삭하면서도 고소함 같은 느껴지고 거기에 청양고추에 약간 매콤함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육회 이름이 뭐냐? 네. 까무라치는 육회. 먹고 까무라치지 말라고 까무라치는 육회. 아니 이러면 우리 육회를 또 많은데 이 비빔밥의 스토리는 뭡니까? 저희 집 비빔밥은 그냥 강원도 햇빛 700에서 나는 네. 감자, 오이, 호박, 무 거기다가 특히 이 메밀삭이 네. 주 메인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비빔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아이 냄새가 지금. 와. 오. 오.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또 먹어, 또 먹어. 웃음이 나오는 맛인가 봐요. 까무라치는 맛이에요. 여러분 꼭 와서 진짜 세상에 두 번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음식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후회하지 최고. 말고 봉평 꼭 오세요. 오세요. 네, 심재훈 리포터 정말 얄밉네요. 혼자 그걸 다 먹어요. 저는 먹으라는 말도 안 하고요. 그쵸? 너무 저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이 뉴스 끝나고 저희 한번 메밀 밥상 한번 먹으러 함께 가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요. 이도현 대표님, 이 메밀과 뭐 버섯을 접목시키는 요리를 만들 의향도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저희는 그 윤영배 셰프님과 함께 지금 현재는 버섯과 저희들이 주력 버섯이 5종류가 있는데 그 버섯들을 가지고 버섯청과 버섯 스프레드 같은 가공 식품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지금 레시피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먹으러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예.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요. 곽달규 회장님,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제 71주년 전국 농촌 지도자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농촌 지도자로서 앞으로의 바람과 목표가 있다면 어떠신가요? 예, 정말 큰 꿈을 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임기 내에 어떠한 열정으로 본연합회가 우뚝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면서 제가 회장 당선되기 이전에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전국 대회를 한 번도 유치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공약에 넣었는데 우리 최문선 지사님과 한한기 평창 군수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돌아오는 10월 24일, 25, 26일
대관령면 용평 리조트에서 전국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회원은 8만여 명 되는데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분들은 한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들과 함께 눈 맞춤을 하시는 분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 평창 효성문화재의 비전,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효성문화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축제로 네. 자리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문학과 예술을 마음껏 즐기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힘든 일상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리고 아주 즐거운 예술 경험을 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평창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정말 마음속으로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NTV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